반갑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사를 강의를 맡은 유평창 교수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1강을 시작할 건데요. 저는 은행에서 PB 활동하다가 20년 전에 이제 퇴직해서 지금까지 이제 방송, 출판, 재무 상담, 그리고 부동산 답사 활동 또는 투자자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많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그분들의 부동산에 관련된 니즈와 어떤 생각과 경험치를 녹여서 이런 것을 칼럼도 쓰고 책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부동산 자산관리사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고 얻을 수 있는 혜택 3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안목입니다.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 언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하는 타이밍을 잡는 안목,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남의 도움 없이 읽을 수 있다.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신문 기사 읽을 때 반복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런 용어들도 있고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25강을 통해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래 사고, 중요한 부분이죠.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집도 사고 팔고 또는 땅도 사고 팔고 있고 또는 오피스텔 투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칫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수억 이상 되는 그런 거액의 자산을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하자에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황금성에 제약이 있거나 하면은 상당히 그 고통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목을 만들 수 있고 신문기사를 남의 도움 없이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부동산 거래하실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과정은요, 부동산에 대한 정의서부터 종류서부터 또는 포트폴리오 전략서부터 재건축, 재개발 등등 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즉 종합적인 그런 부동산 지식을 학습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어떤 개별 심화 과정으로 이행해 나가실 겁니다. 이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연을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은 꼭 정독을 해주시고요. 제가 시험 문제는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강의 드리면서 밑줄을 긋고 별 표시하는 거 중심으로만 학습을 하시게 되면 다들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학문적과 실무적 개념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학문적으로만 바라봐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실무적으로만 바라봐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의를 이해하시고 학문적 개념과 실무적 개념이 어떤 건지를 제가 현장 중심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이게 부동산입니다. 즉 옮길 수 없다 이거죠. 민법상, 법상으로 볼 때는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해요.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인데 그 위에 있는 견고하게 고착되어 있는 건물, 컨테이너 이런 것도 부동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은. 그러면서 재산권을 보장받습니다. 자,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차명이죠. 다른 사람 명의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는 매매를 해서 매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소유권을 못 찾은 거죠. 그러면 이중매매를 당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등기 또는 등록을 통해서 나의 재산권을 보장받는 것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부동산이 아닌, 어쩌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이 있습니다. 즉 원래는 이게 동산인데 이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준자를 붙이는 거예요. 준할 준자를. 자동차 움직이죠. 선박 움직이죠. 비행기 움직이죠. 건설기계 움직입니다. 나무는 움직이지 않지만 부동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또 공장, 재단, 이거는 공장과 광업재단 이런 부분들은요, 공장과 기계기구, 어떤 토지, 건물 다 일체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보면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을 분류한다, 이런 겁니다. 자, 복합부동산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그리고 부대시설이 서로 간에 특별하게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건물 있죠.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주상복합 건물 중에 하나가 타워 팰리스 아니겠습니까? 아래층 부분은요 상업시설이에요. 거기에 뭐 약국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빵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 그리고 아래층 그 상업시설 위에가 이제 바로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입니다. 그게 바로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통 아파트나 단독에 살게 되면 바깥에 나가려면 옷을 갈아입고 아주 겨울에는 중무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상복합은요 엘리베이터 타고서 건물 밖을 나가지 않고 위아래로 다니면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를 가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사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뭐 단점도 없지 않아 있죠. 관리비가 좀 많다라는 것은 좀 단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죠. 단편적인 게 아니라 다 묶어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학문적인 개념입니다. 학문으로. 학문은 뭔가 정리하고 체계를 부여하는 것이 학문 아니겠습니까? 또 단순히 부동산 자체만 다루지 않고요.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룹니다. 자,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게요. 주택은 가족의 행복과 애환이 담겨져 있죠. 또 주택이 있으면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요. 또는 학교가 생기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상황들이 바뀝니다.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 들어오죠. 주택이 있는데 뭐 학교가 없다? 생각할 수 없죠. 또 주택이 있는데 뭐 전철이라든가 버스가 없다? 이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과 주변 환경의 상황계를 중점을 봅니다. 가령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민의 삶의 질 하면은 보통 부동산 환경을 얘기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것도 여러 있겠습니다만 가령 뭐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병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실무적으로 보겠습니다. 학문적인 부분은 뭐 제가 뭐 오랫동안 말씀드려도 다 이해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학문에서만 끝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볼 때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 중국의 부동산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요. 사실 그 땅이 국가 소유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아파트를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땅은 국가 소유고 여전히 건물만을 뭐 70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비교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실무적 개념은 4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연구자가 그중에 한 명입니다. 실무사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에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연구자인데 이 연구자들은요 학문적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연구자이기 때문에 박사, 석사 이런 분들이죠. 따라서 통계를 많이 작성하고요, 활용하고 또 전망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CBS, TV에서 떠듭니다. 지금 앞으로 그 주가 경기 어떻게 될 거냐, 오를까 내릴까 했을 때 꼭 연구 단체나 연구자들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면은 실무자들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이런 부동산 전망들이 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상 위와 현장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장을 뛰는 사람이 연구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물을 겸비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글도 잘 쓰고 뭐 그 어떤 전투력도 뛰어난 학자이면서 장군이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죠.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미치는 뭐 GDP 영향이라든가 또는 거꾸로 GDP가 미치는 부동산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중개업자입니다. 자, 부동산 업계의 실무자들이죠. 그야말로. 자, 이분들은 부동산 하나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택을 한번 사고 팔지 않습니까? 개인 자격으로. 그러면 양도세를 내죠.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주택을 1년에 100채씩 팔아야 해서 사업소득으로. 그러면 사업소득을 냅니다. 부동산 평가할 때 주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됐죠. 거래 가격. 뭐 거기에 거주가치 이런 것들은 실제 소비자들이 하는 거고 이분들은 가격이 얼마에 따라 가지고서 매도 매수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나 임대를 할 때는 정당하게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저는 중개수수료 절대 저는 아깝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깝지 않다. 이 금액 보통 0.3%부터 0.9% 정도까지 되는 건데요. 매매 가격에. 이 정도를 내고서 안전하게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거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끼려고 직거래하다가 거래 사고를 당한다 하면은 평생 모은 자산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고요. 특히 이 대출까지 끌어다가 집을 샀는데 그게 거래 사고가 생겼다고 치면 대출은 고스란히 남죠. 내가 갚아야 되는 그런 불행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 중개업자들은요, 매도자 편도 아니고 매수자 편도 아니에요. 양쪽을 모두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매도자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물건을 좋게 해서 팔았습니다. 그럼 매수자가 언젠가 또 매도자가 되겠죠. 그럼 매수자한테 많은 비난을 받겠죠. 따라서 입장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할 때 목록을 보면은요, 별게 다 있습니다. 뭐 이게 현물세 있는 것부터 뭐 건물의 노후랑 상태라든가 하자 이런 거 다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목록이에요. 자, 세 번째 개발업자입니다. 이분들은요, 부동산을 원재료가 원재료, 개발을 원재료입니다. 우리가 뭐 포스코 같은 데는 철강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 철강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땅을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을 위한 원재료로 봅니다. 또 자본이 들어가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기 자본이 부족했을 때는 지주 공동 개발, 땅 주인은 땅을 대고 개발업자들은 건물을 짓고 해서 나중에 수익을 나눠 한다든지 아니면 구분 등기해서 서로가 적절하게 갈라서 이제 소유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히 개발 중에서 대규모 개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PF라고 합니다. 이걸 일으킵니다. 가령 뭐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껴야 됩니다. 즉 땅값만 해도 수백억이고요. 건축비도 수백억 이상 추측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을 펼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LH공사를 합니다만 LH공사가 아닌 민간 쪽에서는 PF를 일으켜서 하고요. LH도 PF를 일으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번째에 부동산 실무 개념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이용자 우리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입니다. 자,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특히 주택은 그렇습니다. 주택은 상가라든가 투자용 부동산은 본인이 소유와 거주가 분리가 되죠. 하지만 주택은 내가 소유와 거주가 일치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것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직접 은행에서 빌리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친척끼리 간접적으로 빌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직접 매매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연세가 드시고 경력이 풍부하실수록 학습 능력이 젊은 대학생들 못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취득한 자격으로 부동산 중개를 소홀히 해서 징계를 먹거나 하게 되면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학습을 해서 중개사 자격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끔찍한 일이겠죠. 따라서 매우 보수적이고 객관적이고 좀 스마트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상담하고 같이 도움을 주고받는 분들은 다 신뢰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죠. 세금을 내는 주체예요. 즉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대한민국 경기는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야말로 서민들 중에서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있죠. 인력시장에서. 이런 분들은 오늘 일자리가 없으면은 그날 굶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건설 현장이죠. 즉 건설 그 경기인데, 자, 이 건설 경기가 잘 나가게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그 다음날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소비가 엄청 진작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건설 경기를 무시할 수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내죠. 보유할 때 재산세 내죠. 종부세도 냅니다. 종부세까지. 지금 규모가 큰 부동산은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세 내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상당한 세금이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요, 취득세 영향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지 손바뀜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비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거래 안 하죠. 늦게 살수록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누가 미리 사겠습니까? 또 그러면 값이 떨어지겠죠, 시세가. 그럼 떨어지게 되면은 기준 가격도 떨어지고 공시지가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보유하면서 제한세도 감소하겠죠. 또 판매하면서 매매하면서 전부 다 손해보고 팔으니까 양도세가 전혀 발생이 안 되겠죠. 그럼 결국은 정부도 힘들고 지방자치단체도 힘들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힘들겠죠. 사는 사람만 좋겠죠. 근데 사는 사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사고 나자마자 또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용 목적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택이냐 상가냐 오피스냐 오피스텔이냐 토지냐 등을 구별해야 됩니다. 가령 본인이 이용하지 않을 주택을 비싸게 산다든가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본인이 꼭 이용해야 되는 상가인데 사실 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입지가 안 좋은 C급지, B급지나 C급지에다 산다 하면은 그런 상가는 이용할 가치가 거의 없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은요, 부동산의 정의는 정통부동산과 중부동산 그리고 복합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은 정통부동산이죠. 중부동산은 준할준자죠. 자동차, 선박, 기계, 뭐 공장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학문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학자가 보는 부동산하고 투자자가 보는 부동산하고 거주자가 보는 부동산 다릅니다. 그리고 느낌이 틀리고요. 가격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과 내 실거주는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투자 목적은 최대한 싸게 사야지만, 저렴하게 사야지만 수익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입장이라면요, 비싸게 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만 나왔어요, 물건들이다, 주택이. 그럼 지금 안 사면 기다려야 됩니다. 실거주자인데. 그럼 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삶의 만족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주거 환경 속에서.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비싸게 사더라도 장기간, 수십 년 동안 거주하게 되면은 지금 다소 비싸더라도 그 비싼 거에 대한 감가생각을 고려하면은 사실 비용 부담이 작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이제 이용한다고 봤을 때 4명의 주체가 있는데 연구자일지 중개업자일지 개발업자일지 이용자일지 어느 입장에 따라 가지고서 실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념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부동산 자산관리사로서 아주 유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